혹시 여러분도 이런 악몽을 꾸어 보신 적 있나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소중한 다가구 주택이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가고 동시에 그 건물에 살던 무고한 세입자들까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20년간 부동산 상담을 해온 공인중개사 정수진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고객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린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꼼꼼히 시장을 분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5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수많은 위기 상황을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이후로는 제 20년 경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바로 그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의 126%로 제한한다는 공고를 발표했거든요.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선의의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 한 줄짜리 규정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왜 아파트는 괜찮은데 다가구나 빌라만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지. 둘째, 이 문제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게 어떤 연쇄적 피해를 주는지. 셋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응책을 얻게 될 겁니다. 집주인이시라면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세입자시라면 안전한 보금자리를 확보하면서 보증금 손실도 예방할 수 있어요. 지난주만 해도 제게 2통의 절망적인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첫 번째는 71세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두 번째는 36세 박지연 씨였습니다. 두 아이 엄마인 이분은 현금 2억 원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냐며 울먹이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끝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댓글에 여러분 집의 공시가격을 남겨주시면 개별 위험도 분석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정부가 전세 사기 막으려는 좋은 정책인데 뭐가 문제야? 네, 맞습니다. 정책 취지 자체는 100% 옳아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이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생존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주택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대출 보증을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공시가격의 1.26을 곱한 금액이 새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순덕 할머니 건물을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실제 거래 시세는 13억 원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고작 7억 원이에요. 시세의 절반 수준이죠. 정부 계산법에 따르면 7억 곱하기 1.26, 즉 8억 8,2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건물에 이미 들어와 있는 8가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치니 총 9억 원이었어요. 이미 정부 기준을 1,800만 원이나 넘어버린 거죠. 그럼 새로 들어올 9번째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 대출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지연 씨가 찾은 강서구 빌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시세는 9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4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정부 기준으로는 5억 6,7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그 집에 이미 7억 원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지연 씨가 아무리 신용도가 좋아도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무려 27.3%가 새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말은 전국적으로 47만 가구 이상이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파트는 괜찮은데 다가구와 빌라만 이런 차별을 받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무서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똑같은 시세 10억 원짜리 집인데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다가구에 사는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린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일인지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보통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전세대출 한도는 8억 곱하기 1.26,
즉 10억 800만 원이죠. 놀랍게도 시세보다 오히려 높아요. 하지만 똑같이 시세 10억 원인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은 고작 5억 원입니다. 대출 한도는 5억 곱하기 1.26, 겨우 6억 3천만 원에 불과해요. 무려 4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걸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강서구 67세 이명수 어르신과 39세 최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수 어르신은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신 후 퇴직금으로 다세대 주택을 마련하셨어요. 같은 동네 아파트와 시세는 비슷한 11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서 새 세입자들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은영 씨는 바로 그 동네에서 전세집을 구하려던 세입자였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꼭 그 지역에 살아야 했는데 아파트 전세는 대출이 잘 되는 반면 다가구나 빌라는 어디를 가나 대출 거절만 당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보증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명수 어르신 입장에서도 기존 세입자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여기서 더욱 분노가 치미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춘 사람은 상위 몇 %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경제적 제약 때문에 다가구나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계약 중 세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해요. 반면 빌라와 다가구는 27.3%나 됩니다. 9배 차이입니다. 이 말은 부자들은 더 편해지고 서민들만 고통받는 역차별 정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가구에만 문제가 생겨도 건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려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직면한 위험은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단 한 가구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법적 구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이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지만 다가구 주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10가구든 20가구든 상관없이 전체가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마치 모든 가구가 하나의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아서 한 곳에 구멍이 나면 배 전체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아찔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15가구짜리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시던 70세 한기수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건물에서 한 세입자가 직장 문제로 급작스럽게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새로운 규정 때문에 새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입자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다른 세입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냐? 하면서 말이죠. 결국 연쇄 반응처럼 또 다른 세 가구가 동시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했어요. 총 보증금 규모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한기수 어르신은 자신의 예금 5천만 원을 모두 털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려고 했지만 나머지 7천만 원은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새 세입자들은 모두 대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니까 말이죠. 결국 어르신은 평생 살던 본인 거주지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아있던 다른 세입자들도 이 건물 위험한 거 아냐? 하면서 하나둘씩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한기수 어르신은 결국 다가구 건물 전체를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제가 긴급 상담을 통해 월세 전환 전략을 제시해서 위기를 넘겼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에서 선량한 세입자들도 함께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새 소유주가 기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연쇄 반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모를 다음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5.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지는지 그 전모를 공개하겠어요.
한번 시작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파멸의 나선 계단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따라와 보세요. 새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현금으로만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몇 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세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는 집에 현금을 투자할 만큼 무모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단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규모 집주인들은 세입자 돈으로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몇억 원을 현금으로 쟁여두고 있는 개인 집주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여기서 진짜 비극이 폭발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생존을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거주하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다가구, 건물을 통째로 경매에 내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시던 68세 조명희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제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도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조명희 할머니 건물에 있던 4가구가 거의 동시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총 보증금이 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새 세입자들은 모두 대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평생 적금 1억 원을 모두 해약해서 한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든 돌려드렸지만 나머지 3억 원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두 세입자가 민사소송을 걸었고 할머니는 50년간 살아온 본인 거주지까지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가구 건물을 경매에 내놓을 위기에 처했죠. 평생 한 번도 빚을 져본 적 없던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3억 원의 빚쟁이가 된 겁니다. 더 참담한 건 이런 상황에서 아무 죄 없는 다른 세입자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새 주인이 기존 임대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보증금도 우선 변제권 순서에 밀려서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커져요. 결국 선량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해결해왔고 이번에도 반드시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존 전략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기사회생한 놀라운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인분들이 생존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5단계입니다. 첫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건물의 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공시가격에 1.26을 곱한 다음 0.9를 곱해보세요. 이게 새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예요. 셋째, 현재 들어와 있는 모든 보증금을 합쳐서 이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보세요. 넷째, 만약 넘는다면 즉시 기존 세입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다섯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 변경을 제안하세요.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수원에서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시던 63세 김철호 어르신은 제 조언에 따라 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셨어요. 처음엔 세입자들이 받아들일 리 없다며 회의적이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호 어르신이 5가구 세입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새 규정 때문에 앞으로 새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럼 여러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죠.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니까 세입자들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5가구 중 4가구가 보증금을 각각 2천만 원씩 줄이고 월세를 15만 원씩 올리는 조건으로 동의했어요. 한 가구는 아예 월세로 완전히 전환했고요. 김철호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위기를 완전히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월 수입이 20%나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차인분들을 위한 생존 전략도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건물의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세요. 대출 가능 한도를 직접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보증금으로 대출이 될지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집주인의 재정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건물 관리 상태, 공실률, 다른 세입자들의 거주 기간 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강동구에 거주하는 34세 이수진 씨는 이런 전략으로 위험을 완벽하게 피했어요. 원래 전세 3억 원짜리 집을 보러 갔는데 미리 계산해 보니 대출 한도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월세 180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조건을 바꿔서 계약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그 집 집주인이 실제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짜 비밀 무기가 따로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전략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수억 원 손실과 평생 고통을 막을 수 있거든요. 임대인분들을 위한 월별 생존 체크리스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첫째, 계약 만료 예정인 세입자 명단을 정리하세요. 6개월 전부터 미리 파악해야 급작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둘째, 현재 건물의 총 보증금이 정부 기준 대출 한도를 얼마나 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정책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재점검이 필수입니다. 셋째, 비상 자금 현황을 점검하세요. 최소한 한 가구 보증금 정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해요. 넷째, 세입자들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불만이나 이사 계획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상담해드린 분당의 66세 박영수 어르신은 이런 루틴을 체계적으로 정착시켜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셨어요. 이분은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각 세입자별로 계약 만료일, 보증금 규모, 재계약 의향, 심지어 가족 상황까지 모두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덕분에 위기 상황을 여러 번 미리 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수 어르신이 알려주신 비밀 노하우 하나를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3개월 전에 세입자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나 건물 개선 작업을 해두시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라든지 벽지 부분 교체라든지 말이죠. 그러면 세입자들이 이 집주인은 진짜 배려심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재계약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해요. 임차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집주인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건물 관리 상태부터 보세요. 복도나 계단이 깨끗하고 전등이 다 제대로 켜지는지,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관리조차 안 되는 건물은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세입자들의 거주 기간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대부분 2년 이상 오래 거주하고 있다면 집주인이 신뢰할 만하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세입자들이 자주 바뀌는 건물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계약 후에도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기본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 제도도 적극 활용하세요. 보험료가 좀 들어도 나중에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정미경 씨는 이런 방법으로 위험을 완벽하게 피했어요. 처음에는 보험료 6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집주인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험금 전액을 받아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파트 8.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갖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해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지혜를 모으고 도우며 헤쳐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반드시 실행하셔야 할 첫 번째 행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시라면 내일 오전 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내 건물이 위험 구역에 있는지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위험 상황이라면 2주일 이내에 세입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임차인이시라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의 안전도부터 점검해 보세요.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내 보증금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저는 20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위기 상황들을 봐왔어요.
그때마다 느낀 건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생존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다가구나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그분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의 공시가격과 현재 상황을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개별 위험도 분석을 해드릴게요. 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보금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